조선 후기 어느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 지붕들 사이로 유독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낮았고 마당은 좁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만은 어느 양반댁 못지않게 또렷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학수라는 선비였습니다. 나이 30을 조금 넘긴 그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낡은 서책 몇 권과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수는 그 한마디를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는 글씨를 잘 썼습니다. 붓을 잡으면 획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필체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칭찬일 뿐 그것이 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수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사서삼경을 펼치고 낮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약간의 곡식을 받았고 밤이면 희미한 기름불 아래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그것은 학수에게 꿈이자 짐이었습니다. 벌써 3번을 낙방했습니다. 한 번은 시관의 눈 밖에 났고 한 번은 병이 나 시험장에 가지도 못했고 또 한 번은 끝까지 갔으나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학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라고. 그런 그의 곁에는 아내 소윤이 있었습니다. 소윤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웃음도 소리 없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깊은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낙방하고 돌아올 때마다 소윤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다만 그 죽 한 그릇에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소윤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겨울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소윤은 절대 남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부엌으로 가서 혼자 기침을 삼켰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도 남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소? 학수가 가끔 물으면 소윤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환절기라 그런 것이지요. 학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을 확인하고 나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약을 지을 돈도 좋은 음식을 해줄 여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수는 더 과거에 매달렸습니다. 과거에 붙으면 관직에 나갈 수 있고 관직에 나가면 녹봉이 생기고 그러면 아내에게 약을 지어줄 수 있다고 그 먼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동희. 7살 난 동희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습니다. 아버지가 붓을 들면 옆에 가만히 앉아 바라보았고 아버지가 글을 읽으면 뜻도 모르면서 따라 읽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붙으면 큰 벼슬을 하는 겁니까? 동희가 물으면 학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벼슬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떳떳하게 사는 것이야. 떳떳하다는 것이 뭡니까?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누구 앞에서든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것. 동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하는 말이니 틀림없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윤이 마루에 앉아
남편의 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방 안에서 글을 쓰고 있었고 동희는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화로운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소윤이 바느질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학수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유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수도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은 곧 잊혀질 가벼운 한마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학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밤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아직은. 며칠 뒤 마을에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양반 박진사의 집에서 중요한 문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박진사가 관아에 올릴 토지 관련 서류였는데 서재에 두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박진사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양반이었고 자신의 것에 손대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문서가 사라지자 박진사는 곧바로 관아에 도둑 맞았다고 신고했고 관아에서는 마을의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에 있었습니다. 관아에 아전이 남아있던 초안을 살폈는데 문서를 베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체가 마을에서 학수의 글씨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닮은 것이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씨라는 것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자세히 보면 획의 힘과 꺾임이 다른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비슷하다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수 선비가 박진사 댁 문서를 훔쳤다더라. 아니, 그 양반이 글씨는 잘 쓰지만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는 거지. 가난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수군거림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학수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던 서당에서도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학수는 분했습니다. 손톱만큼도 남의 것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가르침,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 한마디를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남의 밭에서 무 하나 뽑은 적이 없고 궁하다고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다니. 학수는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선비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떳떳하면 시간이 밝혀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학수 선비, 관아에서 부르십니다. 필적 대조를 위해 출두하시라 합니다. 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출두. 그 말은 곧 자신이 공식적인 혐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관아의 하인이 찾아왔으니 이제 소문이 아니라 사실처럼 굳어질 것이었습니다.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일 아침 가겠소. 하인이 돌아간 뒤 학수는 방에 들어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떳떳하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을 의심하는 것인지. 그날 저녁 소윤이 저녁상을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무나물 한 접시가 올라 있었습니다. 늘 먹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소윤은 유독 그날따라 정성스럽게 상을 차린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된장국에 두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부는 장날에나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소윤이 아껴두었던 것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학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남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일 관아에 가신다 하셨지요? 그래야 하오. 떳떳한 사람이 부름을 피하면 그것이야말로 의심받을 일이오.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세요. 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말이오? 내일도 모레도요. 가지 마세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울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좋습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압니다. 동의도 압니다.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바깥 사람들이 뭐라 한들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학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알고 아들이 알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학수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떳떳한 사람이 숨으면 안 된다. 숨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왜 피해야 하는가? 소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은 적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만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학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는 일어섰습니다. 옷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나는 떳떳하오. 숨을 이유가 없소. 관아에 가서 내 글씨를 보여주면 되리리오. 글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겠소. 소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있었고 결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아니 꺾을 수 없는 자존심. 소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존심이 남편을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을. 가난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해준 것이 저 자존심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소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자존심이 언젠가 이 가정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이 소윤의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오늘은 그 말이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수가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이었습니다.
보름에는 며칠 모자랐지만 그날의 달은 이상하리만큼 환했습니다. 마을 앞 오솔길이 달빛에 하얗게 젖어 있었고 학수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습니다. 학수는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옳은 길을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 소윤이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희도 어느새 나와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달빛 속으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침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달빛은 밝았습니다. 참으로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소윤만의 느낌이었을까요? 학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다. 나는 떳떳하다. 이것을 밝히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았더라면 대문 앞에 선 아내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다물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이 가슴을 꾹 누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은 앞에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 달빛이 왜 그토록 밝았는지 학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훗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달이 밝았던 것은 뒤돌아보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밝은 빛 아래에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밤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학수가 관아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을 관아는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학수는 밤길을 걸어 고을 어귀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날이 밝자마자 관아로 향했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걸었습니다. 관아의 문 앞에 서자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 아래로 커다란 나무 대문이 열려 있었고 문 양쪽에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학수는 평생 관아라는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가보았어도 죄인을 다스리는 이 장소에 올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혐의자로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포졸이 학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을 지나 관아의 동원 앞에 이르자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하인, 아전 2명, 그리고 현감의 비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사안은 비장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비장은 나이가 4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이 얇아 말은 적지만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학수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선비라 들었다. 필적이 비슷하다 하여 불렀으니 여기 앉아 글을 써보거라. 학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먹과 붓, 그리고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장이 문서의 내용 일부를 불러주었습니다. 학수는 붓을 들어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글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자신은 그 문서를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한 장을 다 쓰자 비장이 사라진 문서의 초안과 학수가 방금 쓴 글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전둘이 고개를 숙이고 필적을 비교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수는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전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다릅니다. 다른 아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안의 글씨는 획이 급합니다. 특히 가로획을 그을 때 끝이 흘러내리는 버릇이 있는데 이 선비의 글씨에는 그런 버릇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을 단정하게 맺습니다. 비장이 두 글씨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르군. 멀리서 보면 비슷하나 가까이서 보면 사람이 다르다. 학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무죄가 밝혀져도 기뻐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불안했다는 뜻이니까. 비장이 말했습니다. 내 글씨가 아님은 확인되었다. 돌아가도 좋다. 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원래 결백한 사람이었으니. 비장의 그 말이 학수에게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값졌습니다. 원래 결백한 사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학수는 관할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일이 이제 해가 기울 무렵에야 끝난 것이었습니다. 반나절이 넘게 걸렸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무죄. 학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았다. 가슴이 펴졌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다고 했던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확인.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온 것이 옳았다는 증명. 떳떳한 사람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학수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올 때와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을을 벗어나 마을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길에서 마을 사람 둘을 마주쳤습니다. 김서방과 이서방이었습니다. 둘 다 학수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학수가 먼저 목례를 했습니다. 가는 길이요? 김서방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네. 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학수는 멈추어 섰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서방은 학수 선비 어디 다녀오시오 하고 말을 걸었을 것이고 이서방은 날씨 이야기라도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둘 다 눈을 피했습니다. 웃기는 했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듯 지나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학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아까보다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 빨래를 하던 아낙 둘이 학수를 보더니 수군거리다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학수는 모른 척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아에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직 학수가 관아에 불려갔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죄라는 소식은 아직 퍼지지 않았고 설령 퍼진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한 번 박힌 의심이라는 것은 쉽게 빠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학수는 걸으며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옳았는데 왜 이 기분은 이런 것인가? 분명히 이겼습니다.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떳떳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기분은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의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묘한 공허함.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사람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옳았고 옳은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대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소윤의 얼굴. 그 눈에 고여있던 불안. 오늘은 가지 마세요. 그 말이 갑자기 귓가에 울렸습니다. 학수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관아에서의 승리감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조바심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처럼 밝은 달이었습니다. 학수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밝은 달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학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름과 상처는 다른 것이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학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직 또렷한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산 그림자처럼 윤곽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학수는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집으로. 어서 집으로. 학수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길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수백 번 걸었던 마을 앞 오솔길. 논둑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느티나무를 돌아서면 자신의 집이 보이는 그 길.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걷는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학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발밑에 돌멩이 하나까지 보일 만큼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빛 속에서 학수의 가슴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얼굴. 소유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아팠던 얼굴이었습니다. 울었다면 학수도 멈추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유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남편이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느티나무를 돌아섰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학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이 시각이면 방 안에 기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불빛이 창호지를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고 부엌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소유는 늘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 불을 켜고 밥을 지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불빛만은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은 어두웠습니다. 부엌에 연기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을 뿐 집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고요였습니다. 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나 부르며 대문을 밀었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소유는 밤이면 반드시 빗장을 걸었는데 오늘은 빗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이 보였습니다. 학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팔은 마루 밖으로 늘어져 있었고 다른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고리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동이가 있었습니다. 7살 아들은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꼭 붙잡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울 힘도 남아 있지 않은 듯 눈을 반쯤 감고 어머니 곁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소윤아, 학수가 달려갔습니다. 마루에 올라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윤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밤이슬을 맞은 채 얼마나 오래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인지 옷이 축축했고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소윤아, 일어나시오. 나요, 내가 돌아왔소. 학수가 아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소윤의 고개가 힘없이 기울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윤아,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지만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쓰러진 뒤에도 어딘가 불편하고 아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버지. 동아, 괜찮느냐?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이냐? 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지만 이미 눈물이 마른 뒤라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동이가 말했습니다. 끊어지는 목소리로. 아침부터 어머니가 기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수는 아내를 안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낮에 마루에 나오셔서 아버지가 오는 길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셨습니다. 동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버지가 안 오셔서 어머니가 대문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돌아오다가 마루에서 그냥. 동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소윤이 아침부터 남편을 기다리는 그림. 마루에 앉아 마을 앞길을 내다보는 그림. 해가 기울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대문 앞까지 나가보는 그림. 그리고 기침을 참지 못하고 기력이 다해 마루에 쓰러지는 그림.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소윤은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가슴에 불안을 안은 채로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학수는 아내를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왔습니다. 소윤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니 소윤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소윤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왔소. 내가 왔소. 무사하셨습니까? 학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기다렸을 아내가 쓰러지면서까지 남편을 기다렸던 아내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이 무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말도 아니고 왜 이제 왔느냐는 원망도 아니고 당신은 무사하냐는 그 한마디. 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없었기에 학수는 더 괴로웠습니다. 원망이라도 해주면 차라리 나을 것을 소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서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수는 아내의 이불을 여미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앞에 동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지방에 기대어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울음은 멈추어 있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눈에는 울음보다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짓기에는 너무 이른 표정이었습니다. 학수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아, 아버지. 동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울다 지친 뒤에 오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옳은 길만 갑니다. 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파야 합니까? 7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상의 이치를 아직 모르는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성현의 가르침보다 학수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옳은 길만 갑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파야 합니까? 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길을 갔습니다. 떳떳한 선택을 했습니다. 관아에서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 안에는 쓰러진 아내와 울다 지친 아들과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신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옳았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학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 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온 달빛이 소윤의 창백한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부드러웠지만 학수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달이 왜 그렇게 밝았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밝은 빛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싶지 않은 것도. 학수는 그 밝은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오름만 보았습니다. 자신의 떳떳함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빛 아래에서 아내는 쓰러지고 있었고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오름은 보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학수는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며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동희는 어머니의 이불자락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뒤에도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밝았던 달이 점점 낮아지며 방 안의 빛도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학수에게는 그 어둠이 달빛보다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는 자신의 오름에 눈이 멀었는데 어둠 속에서는 비로소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의 가는 숨소리, 동희의 작은 코 고는 소리. 학수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학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여전히 같은 옷을 입었고, 여전히 말이 적은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과거 시험 준비를 접은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펼치던 사서삼경을 덮었습니다. 밤마다 기름불 아래에서 외우던 글귀들을 멈추었습니다. 서책들을 한쪽 벽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을 삶의 전부로 삼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소유는 남편이 책을 덮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왜 공부를 안 하십니까? 할 일이 생겼소. 할 일이라니요. 학수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소윤이 놀라 따라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서 놓으세요. 당신은 누워 있으시오. 하지만 누워 있으라 했소. 학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단호함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단호함이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지금의 단호함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에 돌아가 누웠습니다. 학수는 서툴렀습니다. 밥을 지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비의 집안에서 남자가 부엌에 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학수 역시 그런 일은 아내의 몫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그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쌀을 씻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었습니다. 된장을 풀다가 짜게 만들었습니다. 나물을 무치는데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된장국과 무나물뿐이었고 밥은 질었고 국은 짰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그 상을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소유는 상을 보고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수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많이 못했소. 하지만 먹어보시오. 소윤이 국을 한 술 떠 마셨습니다. 짰습니다. 분명히 짰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으로만 웃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학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선비가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이제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학수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을 짓고 소윤에게 밥상을 올린 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수는 약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끝에 사는 박노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의원은 아니었지만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약초에 대해 꽤 알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좋겠습니까? 박노인은 학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도라지 뿌리가 좋지. 가래를 사겨주고 목을 편하게 해주니까. 더덕도 좋고. 그런데 선비 직접 캐시려고? 그렇습니다. 선비가 산에 다니면 옷이 상할 텐데. 옷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박노인은 잠시 학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수는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도라지와 더덕의 구분도 못했습니다. 풀을 잘못 뜯어 손이 부르트기도 했고 산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기도 했습니다. 하얀 도포는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고 고운 선비의 손은 거칠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매일 갔습니다.
도라지 뿌리를 캐어와서 깨끗이 씻고 물에 달여 소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더덕을 구해와서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의원에게 보일 돈은 없었지만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라도 더 하려 했습니다. 소윤은 처음에 말렸습니다. 여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소. 당신이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소. 아니, 믿고 싶었소. 믿으면 내가 편했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겠소. 소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동이와의 사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동이는 아버지에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아버지 곁에 앉아 글 읽는 것을 좋아했고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려 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그날 밤의 상처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늘 옳은 길만 갑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파야 합니까?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항의였습니다. 학수는 억지로 아들의 마음을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자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빨리 돌려놓으려는 것, 그것도 결국은 자신이 편해지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대신 학수는 묵묵히 행동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산에서 약초를 캐오고 소윤의 약을 다리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밥 먹어라, 날이 추우니 옷 더 입어라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수가 뒷산에서 도라지를 캐고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방 안에 있거나 어머니 곁에 있는 아이가 그날은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수가 다가가자 동이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같이 가도 됩니까? 학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일 가자. 산이 미끄러우니 집신을 꼭 신고. 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긴 대화도 뜨거운 화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아들이 한 발짝 다가온 것을 학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수와 동이는 나란히 뒷산에 올랐습니다. 학수가 도라지를 캐면 동이가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이 도라지다라고 하면 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 나란히 같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 조금씩 무언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소윤의 기침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도라지 달인 물을 꾸준히 마신 덕분인지 아니면 남편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학수는 더 이상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학수 선비, 이번 과거는 보지 않으시오? 안 볼 것이오. 아니, 왜 선비가 과거를 안 보면 무엇을 하오?
학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 일이 있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과거도 보지 않고 산에 다니며 풀뿌리를 캐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서 도둑 누명 이후로 기가 꺾인 것이라고, 자존심이 꺾이니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학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학수였다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나는 기가 꺾인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수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소윤이 기침 없이 일어나는 것. 동희가 아버지, 같이 가요라고 말하는 것. 저녁에 셋이 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는 것. 그것이 학수에게는 어떤 관직보다, 어떤 명예보다 값진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학수와 소윤, 그리고 그 사이의 동희. 바람이 선선했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학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과거를 포기하신 것, 선비로서의 길을 접으신 것, 당신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것을 내려놓으신 것, 저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나는 늘 옳은 것을 좇았소. 과거에 붙어 관직에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누명을 받으면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소. 틀린 것은 아니었소. 학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만 좇다 보니 가까운 것을 놓쳤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것이었소. 하지만 사랑은 남을 지키는 것이더이다. 학수가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꿈이 아니오.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이오. 그러니 무거워하지 마시오.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동희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별이 많습니다. 그래, 많구나. 달도 밝습니다. 학수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달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빛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달빛은 차가웠는데 오늘의 달빛은 따뜻했습니다. 달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학수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세월이 흘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다만 멈추지 않고. 봄이 오면 학수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여름이면 마당에 심은 도라지꽃이 보랏빛으로 피었습니다. 가을이면 동이와 나란히 산길을 걸었고,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가족의 온기를 지켰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동이는 자랐습니다. 7살이었던 아이가 10살이 되고 15이 되고 20살이 되었습니다. 둥글던 볼은 갸름해졌고 가늘었던 팔다리는 단단해졌습니다. 붉은 댕기를 묶었던 머리는 어느새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희는 글을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것인지
붓을 잡으면 또박또박 힘있는 글씨가 나왔고 책을 읽으면 한 번의 뜻을 꿰뚫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아이는 틀림없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고을의 훈장도 동희의 재주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수는 아들의 길에 대해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동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동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관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대신 마을에 서당을 열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학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글이 아니라 사람 곁에 있는 법을. 학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희는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서너밖에 오지 않았지만 동희의 가르침이 정성스럽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동희는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느냐?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동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을 아는 것보다 사람을 아는 것이 먼저란다. 학수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지 못한 것을, 자신의 실수가 가르쳐 준 것을 아들이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병은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기침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왔고 해가 갈수록 기력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서툴게 지은 밥을 먹으며 웃었고 아들이 서당에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웃었고 저녁에 셋이 나란히 마루에 앉으면 웃었습니다. 병은 몸에 있었지만 마음은 건강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학수는 매일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이불을 여미고 기침이 심한 밤에는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의 고운 선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이 끼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그 손이 좋았습니다. 여보, 당신 손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소. 예전에는 붓만 잡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손이 되었습니다. 학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약초를 캐고 아내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붓을 잡던 손보다 지금의 이 손이 더 많은 것을 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학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조금 굽었습니다. 예전의 꼿꼿한 자세는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더해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움. 소유는 학수보다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도라지꽃이 막봉오리를 맺기 시작한 날. 소유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곁이어서 좋았습니다. 학수는 아내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학수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마루에 앉으면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고 마당에는 소윤이 심었던 도라지꽃이 해마다 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학수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고 등이 굽은 노인이 되었지만 마루에 앉아 달을 보는 모습만은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동이가 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이라 부르기 어려운 장성한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학수는 아들이 무슨 날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억한다. 달이 밝은 밤이었지요. 그랬지. 동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의 달도 그날처럼 밝았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후회하십니까? 학수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세월 속에서 천천히 익어온 것이었습니다. 학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을 후회하지 않았다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나는 끝내 무엇이 먼저인지 몰랐을 것이다. 동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게 살고 싶어 한다.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옳은 것만 좇다 보면 가까운 것을 놓치게 된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무서운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달빛이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달이 밝았다. 참으로 밝았다. 하지만 나는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 내 오름만 보았지. 내 어머니의 아픔은 보지 못했다. 학수의 목소리는 느리고 고요했습니다. 후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다듬어진 깨달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후회한다. 하지만 그 후회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내 곁으로, 내 어머니 곁으로. 후회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내 오름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학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아. 예, 아버지. 옳은 것과 소중한 것이 같은 방향이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소중한 것을 먼저 지켜라. 옳은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소중한 것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느니라. 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새기듯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동이의 아들 학수의 손주였습니다.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마루로 뛰어 올라와 학수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달이 밝습니다. 학수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밝구나. 할아버지, 달이 왜 저렇게 밝아요?
학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보라고 밝은 것이란다. 뭐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손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전의 동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떳떳하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7살의 동이와 학수는 손주를 무릎에 앉힌 채 아들과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그날의 달빛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함께였습니다. 그때는 등을 돌리고 걸었고 지금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달빛은 보지 못한 것을 비추었고 지금의 달빛은 지켜낸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밤, 그리고 그 다른 밤을 만든 것은 하룻밤의 후회와 그 후회를 안고 살아낸 긴 세월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도라지꽃이 흔들렸습니다. 소윤이 심었던 그 꽃이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멀리서 아주 작게. 당신 곁이어서 좋았습니다. 학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늦었지만 나도 그렇소. 달빛 아래 남겨진 약속. 그것은 옳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수는 비록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